그 언론노조,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기자회견 내용이 좀 충격적인데 그 윤석열이 12.3 내란 당일날 개헌 방송을 지시를 했고 그 지시 과정에 물론 아직은 의혹 수준입니다만 박장범 현 사장 그 당시에는 후보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임명되기 뭐 며칠 전인가 일주일 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일주일 기억에. 전입니다. 일주일 전에. 예정이 돼 있었던 사람인데 박장범 지금 현 사장을 통해서 지지가 내려간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보도를 했습니다. 비상계엄이 일어난 날이 12월 3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박장범 사장이 취임한 것이 12월 10일 정확히 네. 일주일 뒤였습니다. 일주일 뒤.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 네. 사장 내정자 신분으로 대통령실에 연락을 받았다라고 지금 어제 보도가 된 상태입니다. 네. MBC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를 했었는데요. 네. KBS 노조에서도 밝혔습니다만 네. 7시 30분쯤에 최재현 당시 네. 보도국장이 국장이. 이미 퇴근을 한 상태였는데 다시 회사로 돌아왔고 대통령실의 동향을 알아봐라라고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부조에 직접 들어가서 KTV 쪽에 영상이 들어오는지 이런 부분도 챙겼다라고 하는 것이 KBS 네. 노조 측의 지금 어제 입장 발표였습니다. 관련 의혹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는데 좀 더 구체적인 그런 팩트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죠. MBC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네. 대통령실에 언론 담당 비서관으로부터 박장범 사장이 연락을 받았다라고 네. 해서 확인을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장범 사장이나 KBS 측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그 입장을 밝히거나 그런 건 아니고 직접 뭐 전화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하고 있는 네네. 상태입니다만 네. 현재까지 나온 팩트들을 이렇게 조합을 해보면 네. 대통령실로부터 12월 3일 비상계엄이 발표되기 전에 네. 한 7시 30분 언저리에 분명히 연락을 박장범 사장 내정자를 통해서 KBS에 했고 박장범 사장 내정자가 최재현 당시 보도국장에게 특보를 준비하라고 지시를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보여진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지금 이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네. 최재현 보도국장이 퇴근했다가 다시 출근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보도국장이 뭐 이정 기자도 뭐 기자래, 의원님도 기자를 하셨지만 보도국장이 퇴근했다가 다시 들어온다는 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예정돼 있을 때 그때 들어오는 지휘하기 거잖아요. 위해서 네. 보도국장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복귀해서 부조에 들어갔어요. 뉴스 네. 부조에 국장이 맞습니다.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뭐 들어갈 수도 있긴 한데 네네. 이례적이라고 하는 것이고 네. 최재현 보도국장의 경우에 직접 부조에 들어가서 뭔가를 지휘하고 네. 이런 사례는 별로 없었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요. KBS 노조의 주장입니다. 네. 보도국장이 직접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건 그 안 밑에 들어가죠, 부조는. 편성 부장들도 있고 또 네네. 편집 부장들도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리고 KBS가 유일하게 대통령 그 당시에 계엄을 선포하는 그 윤석열 담화를 정시에 보도를 했어요. 맞습니다. 그건 이미 계획돼 있었고 짜여져 있다는 건데 더 황당한 것은 그 당시에 이제 기자들한테 부조에 들어와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안보 관련 사안이다. 네. 왜 이걸 특집을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그 담화 내용이 안보 관련 사안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면 과연 계엄을 선포하는 걸 몰랐을까? 박장범과 최재현 전 보도국장이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네. 박장범 사장의 경우에는 자기는 몰랐다. 네, 그렇게 주장을 하죠.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네네. 액면 그대로 믿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네네. 저희가 봤을 때는 충분히 관련 내용들이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 분명히 저희 기자들의 경우도 그렇고 특히 뭐 보도국장이나 사장 정도가 된다면 네. 사장 내정자 신분이었습니다만 대통령실에서 급박한 연락이 오고 하면 취재를 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해보죠. 네, 당연히. 그냥 뭐 전화 한 통 받고 특보를 준비한다. 말이 안 돼요, 그거는. 생방송을 준비하지는 않습니다. 네네네. 기자들 이거 뭐 이상하다. 혹시 뭐와 관련된 무슨 안보라고 한다면 너무나 폭넓은 그렇죠. 거잖아요. 어떤 이유에서? 안보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라고 취재를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취재를 하죠. 당연히 취재를 했을 거고 저는 이렇게 미리 일찌감치 2~3시간 전에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네. 언지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네. 그 가능성을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네. 현재 통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지금 드러나 있다거나 아니면 뭐 녹취 파일 형태로 남아 있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분명히 전화 통화는 같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KBS 쪽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그냥 뭐 안보 관련 뭐 특별 기자회견이다라고 네. 연락 받았는지 아니면 실제로 비상계엄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했었는지 이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죠. 그게 지금 이제 가장 규명해야 할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박장범 사장 측의 반박은 이렇습니다. 당시 방송은 KTV 신호를 수신해 송출하는 통상적 긴급 보도 절차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는데 이거 네. 보면요. KTV가 언론사에 담화를 공유한 시각이 오후 9시 18분이에요. 네. 근데 그 고려한다면 다른 방송사보다 KBS가 앞서서 방송이 확정돼 있을 의혹이 강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내용도 사실은 사실일까? 그러니까 거짓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그러니까요. 없고. 벌써 시간차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많이 나죠. 노동국장이 연락을 받고 회사로 돌아오는 것이 8시. 7시 30분 네네, 맞아요. 그 이후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네. 뭔가 확실한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 그리고 박장범 사장이 네. 왜 KBS의 사장이 됐는지를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대통령실에 언론 비서관으로부터 이야기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치밀하게 KBS와 준비한 것이 아닌가. 네. 근데 이 부분이 내란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박장범 사장이 만약에 내정자 신분으로 이런 지시를 네. 했다고 하면 연락을 받아서 방송법 위반입니다. 방송법 맞습니다. 4조는 사장도 절대로 방송의 편성이나 제작에 관여할 수 없도록 돼 네, 있어요. 그래서 편성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방송 편성이라든지 보도, 뭐 네. 방송의 특집 편성, 뭐 이런 부분들을 네. 사장이 절대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없도록 돼 있죠. 더군다나 12월 3일 취임하기 일주일 전에 내정자 신분은 네. 아무런 권한이 아무것도 아니죠. 없습니다. 권한이 없죠. 그냥 내정자일 그렇죠, 뿐입니다. 그렇죠. 사장으로 맞아요. 취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들도 개입해서는 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권한이 없는데 보도 책임자에게 연락해서 개입을 했다. 이게 사실이고 그런 것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직권남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 사례도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정현 당시 홍보수석 전화를 했죠. 네, 전화를 KBS. 했죠. 박근혜 네. 전 대통령 관련해서 그래서 압력을 가해서 처벌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송 제작이나 편성에 누구든 개입하면 그게 외부든 내부든 상관없는데 그렇게 되면 처벌받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법에 근거한다면 박장범 사장이 만약에 지시를 했다면 그거 자체가 불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네, 있겠네요. 그 사실 네. 비상계엄 네. 내란이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시를 했다고 한다면 더 네. 큰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게 단순히 뭐 직권남용의 단계를 뛰어넘어서 이건 뭐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 내란에 동조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이어질 네. 수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능성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실제로 내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직후에 네. 단전 단수 네, 언론사 맞아요. 통제하려고 하는 계획들이 준비되지 않았습니까? 준비됐었죠. 네, 이상민 맞아요. 행정안전부 장관을 통해서 또 소방청에 연락이 되고 그런 상황들이 이미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방송을 장악하고 또 KBS를 내란에 조력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에 대해서 분명히 대통령실에서 지시가 내려갔을 것이다. 네네. 그런데 현재로서는 박장범 사장이나 최재현 보도국장이나 KBS 측에서는 증거가 없으니까 뭔가 그 특집방송 안보와 관련된 특집방송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부분까지는 부인하기 어려운 상태이고 맞아요. 그렇지만 그 전화를 통해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라고 발뺌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네. 실제로 비상계엄과 관련된 언질이 있었는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 준비가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 철저히 규명을 해야 민주당이 종합특검에서 이 문제도 같이 다뤄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조력자 했을 가능성이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검에서 반드시 이 문제도 함께 다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판결이 징역 23년으로 나왔고요. 그렇죠. 재판부는 명확하게 이것을 내란으로 규정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네, 그 내란에 동조한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철저히 밝혀내야 되고요. 그렇죠.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그런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 또 국민의 권리를 자유를 압박하는 일들이 다시는 발생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 법원이 윤석열 정부 시절에 이진숙, 네. 김태규 두 사람이 2인 체제 방통위에서 KBS 이사 7명을 선임을 했잖아요. 임명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또 박장범을 선임을 했어요. 네. 그러면 이게 임명 처분 취소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따지면 이 사람들이 선임한 박장범도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 국회 과방위 위원들의 경우에는 저를 네. 포함해서 지난 2년여 동안 끊임없이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제기하셨죠.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네, 두 사람. 사람만 있는 그 방통위 구조 속에서 네.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그런 결정들을 내린 것입니다. KBS 그렇죠. 이사회를 구성하고 새로운 네. 이사들을 선임하고 그런 이사회를 통해서 파우치 박장범을 KBS 사장으로 내정하고 또 임명하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고 말이죠. 윤석열이. 이런 부분들은 모두가 처음부터 위법 부당한 것이고 무효다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재판부가 또 다시 한번 명확하게 판결을 내렸다라고 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원회 경우에는 5인 체제 합의제 행정기구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합의제 행정기구로 조직을 구성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대한민국의 방송과 통신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들 그런 것들을 일방적으로 독임제 장관이 결정하지 못하도록 한 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보다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또 그 어떤 중요한 결정들을 낼 때 신중하게 어떤 절차적인 네. 정당성도 확보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합의제 행정기구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5명으로 구성된 방송통신위원회라고 한다면 네. 어떤 쟁점이 되는 사안들이 있을 때 최소 3명 이상이 찬성을 맞아요.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맞습니다. 2명은 과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고 합의제의 당초 취지를 전혀 살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명으로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네. 이사회를 구성하거나 사장을 임명하거나 이런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안 되는 되는 것이다. 거죠. 네. 네. 맞아요.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법원이 명확한 판결을 내렸다라고 보는 것이고 네. 이런 판결에 따라서 박장범 사장은 새로운 KBS 이사회가 구성되거나 이런 거 기다리지 말고 네. 당장 사퇴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정리가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퇴해야 돼요. 본인은 불법적으로 임명된, 그러니까 왜냐하면 위법이니까 불법적으로 임명된 이사진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명이 됐고 네. 임명을 했으니까 윤석열이 그런 점이라고 하면 사퇴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파우치 박장범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파우치. 그것 때문에 된 거 아니에요. 박장범을 누가 움직였을까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에 그럼 이재정은 그냥 상상을 해보세요. 사실관을 우리가 모르니까. 박장범이 이런 행동을 하는 거 예를 들면 12.3 계엄 관련해서 담화도 미리 준비하고 지시하고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네. 누가 움직였을까요? 박장범을. 대통령실에 연락을 받았을 것이고요. 그랬겠죠? 저는 박장범 사장이 네. 윤석열과 윤석열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네. 호위무사 형태로서 본인이. 그런 역할들을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윤석열이 지난 3년의 정권 기간 네. 공영방송을 옥죄고 그랬었죠. 또 방송을 장악하고 언론을 탄압하려고 했던 이유가 명확하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정권을 연장하고 지켜내기 위한 것이었는데 네. 그런 의도에 맞게 박장범 사장이 충실히 복무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네. 앵커 박장범이 파우치 박장범으로 바뀌었고 파우치 박장범이 윤석열의 임명을 받아서 KBS 사장이 됐다. 절대 KBS 사장이 돼서는 안 될 인물이 네. 그런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방통위 체제, 2인 체제에서 사장으로 임명됐는데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고 그러니까요. 안 물러나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다시 한번. 그리고 국회 출석에서도 계속 자기는 모른다, 뭐 계속 몰랐다 그렇게 지금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때 현장에서 보시면서 좀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박장범 보면서. 네. 여러분들 다들 기억하시죠? 네. 2024년 1월 네. 네. 윤석열 특별 대담. 네, 맞아요. 거기에서 특별 박장범 당시 앵커가 어떤 행태를 보여줬는지 일면의 기억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다 기억하실 겁니다. 윤석열
자신의 자리에 앉아보라고 하니까 아, 맞아요. 처음에는 그랬죠. 약간 사양하는 듯 하다가 네, 네. 자리에 앉아서 막 활짝 웃으면서 네. 영광입니다라고 하잖아요. 아유, 네. 진짜. 대통령 자리에 앉으라고 하니까 덜썩 주저앉고 영광입니다라고 하는 그 KBS 앵커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수많은 의혹과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를 제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맞아요. 않았잖아요. 못했죠. 그러니까 파우치가 나왔죠. 김건희의 네. 그 명품백을 조그만 파우치라고 파우치. 표현하고 네, 네, 네. 또 윤석열과 관련된 모든 의혹들에 대해서 그냥 덮어버리고 축소하고 네. 그러려고 하는데 충실히 복무했던 앵커 박장범. 네. 그 앵커 박장범이 지금도 네. 이재명 정부에서 국민 주권 정부에서 KBS 사장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 공영방송을 책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용납할 수 없죠. 네. 자, 언론 문제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정현 의원의 선배시죠. 네. 이규현 홍보수석 JTBC에서 같이 근무하셨었죠. 이분이 근데 중앙일보에서 오셨나요? 아니 JTBC 원래 계셨었나요? 중앙일보 기자 출신이시고요. 아, 그러시군요. 탐사 보도의 맞아요. 전형을 만들어내신 분입니다. 이제 종편 시사 프로그램에 대해서 방송에 출연해서 JTBC하고 미디어오늘 인터뷰를 했는데 격이 낮은 정치쇼라고 규정을 하면서 종편 취지에 맞지 않는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가로 열고 단 JTBC는 빼고 이래가지고 네. 요건 JTBC를 이거 약간 좀 자기 친정인데 이런 얘기 안 하셨으면 좋을 뻔했는데 어쨌든 네. 발언 어떻게 보세요? 저도 JTBC 네. 기자 앵커 출신으로서 네네. 네. 말을 자제하는 것이 가로 열고 JTBC 빼고는 약간 네, 그건 이제 맞지 않을까 네, 그건 좀 맞지 않고 근데 이거 격 낮은 정치쇼로 종편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랬더니 국민의힘에서 방송법 위반이라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발언? 네. 현재 종합편성 채널뿐만 아니고요. 네네네. 사실은 뭐 공중파, 공영 방송들도 거의 KBS나 뭐, MBC도 다 맞아요. 마찬가지 네, 아닙니까? 많아요. 네, 시사 낮 시간대 시사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잖아요. 거의 그렇죠. 이게 처음에 네. 제가 정확하게 잘 알고 있죠. 종편 채널이 들어서면서 처음 생길 때 네. 방송 시간을 채우는 데 있어서 맞아. 제작비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쓰지 않으면서도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맞아. 국민들의 관심을 끌만한 사항이 무엇이었을까? 그렇지. 2011년에 종합편성 채널이 출범했습니다. 12월 1일에 출범을 했었고요. 그때만 해도 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고 네. 그때도 정치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큰 상태 높았죠.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갈 만한 프로그램들이 뭐가 있을까? 네. 시사 정치 토크쇼, 네. 토크 프로그램이라고 판단한 거죠. 그렇죠. 정말 큰 돈이 들지 않잖아요. 돈 안 들어요. 패널들, 정치인들 출연료 10만 원, 20만 원 주고 평론가들 1시간짜리 만들잖아. 뭐 1시간, 2시간씩 만들어요. 시간 끌고 특별한 제작비가 안 뭐 들어가요. 특별 편성해서 하면 네, 되니까. 맞아요. 네. 그런 차원에서 시작되는 것이 이 시사 프로그램인데 네. 이 시사 프로그램의 질과 수준에 문제가 제기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사실이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걸러지지 않은 거, 사실관계 확인되지 네, 않은 뭐 거. 유튜브를 폄하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네네. 그래도 종합편성 채널이나 공중파처럼 레거시 미디어의 경우에 또 조금 더 체크하고 그래야죠. 사실들을 확인한 뒤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 또 종편 채널들의 경우에는 때로는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그 맞아요. 특색을 드러내는 경우들이 좀 많이 많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 특성에 맞게 그 방송국에 가서 검증되지 않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막 나열하고 진실인 양 호도하고 그렇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내용들로 특정 정치인을 흠집내거나 네네. 문제를 삼는다거나 이런 표현을 통해서 발생한 그 피해와 우리 국민들의 피로도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국민들의 피로도가 큽니다. 그럼요. 그것들이 곧바로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 방송되기도 하고 그렇죠. 유튜브도 거의 뭐 비슷한 선상에서 네네.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저는 판단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최근에 이제 저희가 허위 조작 정보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들도 저희가 만들었고 네.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허위 조작 정보가 그렇게 제한 없이 방송을 통해서 확대 재생산되고 유통되는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이규현 수석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 특정 방송사, 네. 뭐 종편 채널이라고 해서 더 심하고 네. 또 일반 뭐 공중파 방송들은 지상파 방송들은 괜찮다 이런 그건 문제는 아니고. 아니었던 것 같아요.